네, 이번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신설 법안의 패스트트랙 합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당 지도부가 이 사보임을 결정한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실로 몰려가서 몸싸움을 벌이며 항의 소동을 벌인 가운데 그 과정에서 문희상 의장이 동료 의원에게 성추행했다며 문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오신환 의원. 자, 공수처 법안에 패스트트랙에 반대한다면서 이제 오신환 의원이 사보임 문제에 대해서 추가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가 사개특위위원을 교체한다는 사보임 가능성이 제기되자 오 의원은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 의원은 사보임을 단연코 거부하겠다면서 당에서 사보임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이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 오 의원은 오늘 새벽 SNS에 글을 올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누구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랬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선거법 관행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만큼 반쪽짜리 연동형 제도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정당계인 이태규 지상욱 의원도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사보임은 없다고 의원총회에서 단언한 공식 약속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해도 되느냐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안에 오 의원을 만나 진위를 다시 확인하고 최대한 설득하겠다며 패스트트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 김 원내대표가 설득에 실패하면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키고 다른 인물로 교체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바른미래당 내홍이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 국회의장실을 방문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사보임 절차를 막아달라고 강력 요청했습니다. 만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겁박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을 둘러싸고 항의를 하면서 국회 직원과 몸싸움과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는데요. 문 의장은 국회가 난장판이라며 대한민국 국회가 맞느냐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문 의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게 맞습니까? 전 세계에 이런 이게 현장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게 정치 현장입니다 이게. 가슴 아프고 슬퍼요. 이 의장님을 배우를 하는 이런 문제가 전체니 네, 하지만 이후에도 한국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고 문 의장이 저혈당 쇼크 증세까지 보이면서 현재는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2시 반쯤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문 의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한다며 맞섰습니다. 오전 의장실 항의 과정에서 이미자 의원이 문 의장 앞을 가로막으면서 손대면 성추행이라고 말하자 문 의장이 임 의원의 두 볼을 만졌는데 이를 두고 성희롱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임 의원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인한 모멸감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처럼 한국당의 항의 방문에 대해 국회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상 점거 사태라며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한국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위원은 여야 4당이 합의한 부분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식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자, 이렇게 앞서 보신 것처럼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은 내일 정치개혁특위 또 사법개혁특위에서 각각 5분의 3 동의를 얻어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됩니다. 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위원들의 전원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결국에 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판단이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 의원 이미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김관영 원내대표가 특위위원을 교체하는 이른바 사보임 권한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그의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TMI에서는 일반인한테는 다소 생소하죠. 사보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어떤 의미인가요? 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사임은 맡고 있던 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을 의미하고 보임은 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하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 특정 직책을 사임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물을 보임시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국회가 회사라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부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부서, 즉 상임위 배치에 대한 권한을 갖습니다. 말 그대로 정당의 인사권자인 거죠. 보통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 의견을 접수한 뒤 배치하지만 전략적으로 의원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상임위 배치가 완료되더라도 원내대표는 사보임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회사로 따지면 인사권자가 회사의 전략에 따라 특정 직원을 부서 이동시키는 것이죠. 가장 최근 사례가 바로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기 전 알짜 상임위 중 하나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였는데요.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의원 탈당 전 당원권 정지 처분과 함께 산자위 간사에서 사보임시켰습니다. 국회법 제48조 6항에는 사보임과 관련해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할 수 없고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당은 4월 임시국회에선 사보임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오신환 의원 개인도 사보임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추인된 합의안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사보임 강행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른미래당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의 키를 쥐고 있는 오신환 의원의 거취, 사보임을 놓고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반대파는 어떻게 해서든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지상욱 의원 연결해서 지금 당 분위기 어떤 상황인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지상욱입니다. 네, 바로 여쭤볼게요. 자, 오신환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절대 빠지지 않겠다, 약속을 받았다 이런 입장이고 원내대표는 교체할 생각이 일단 지금으로선 설득을 좀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일단 국회법 48조 6에 보면요. 예. 그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 사보임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요.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오신환 의원 아주 건강하고요. 질병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습니다. 사보임하겠다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보임은 명백한 불법이다. 과거에도 이 사보임이 임시국회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뭐 당원권이 정지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었던 게 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민주당도 2002년 국회법 개정 때 사보임을 회기 중에 함부로 못하게 하는 또 교섭단체 간의 정치적 이유로 사보임을 할 수 없게 하는 안을 발의했었고요. 김택기 의원이. 특히 또 2003년 2월 달에 국회법 48조 6항을 개정 신설된 걸 보면요. 국회법 개정 취지에 국회가 각 교섭단체 주도하에 국회의원 개개인의 독자성을 강화한다 돼 있고요. 임시의 기간 때 강제 사보임 할 수 없게 신설해놨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엔 이태규 의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 여셨잖아요. 네네. 네, 긴급 의총 소집을 요구하셨는데 그때 어떤 얘기 나왔는지 다시 한번 좀 전해주시죠. 그때 아까 했던 거는요. 네. 그 정당 우리 바른미래당의 창당 정신 또 정당의 민주적인 절차성, 정당성을 파괴하는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해야 된다 그랬고요.
또 그래서 손학규 대표 탄핵 절차 밟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저희들이 의총 소집에서 이 사보임 문제하고 연계해가지고 김관영 원내대표 불신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당규에 제가 뭐 당규를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원내대표 불신임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그거는 의원들이 이제 이렇게 무리하면은 더 이상 우리 원내대표로 용인하지 못하겠다 하면 정치적으로 사망하는 것이고요. 예. 지난번 당론 의결도 안 하고 과반으로 하는 것도 거기 당원이 있었습니까? 멋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그 폐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릴 것입니다. 네. 자, 일단 오신환 의원 입장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제 약속을 했다는 걸 내세우고 있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약속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인데 지 의원님도 의원총회에 계셨잖아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네.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미 국민들께 언론 앞에서 여러 번 사보임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었고요. 당일에도 어떤 예가 있었으면 오신환 의원이 당론 의결하면 내 소신이 아니더라도 당론을 따르겠지만 당론으로 의결하지 않으면 사보임 못한다 이렇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론 3분의 2 의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꼼수로 과반 의결한 거 아니에요? 네. 과반으로 밀어붙여 놓고는 나중에는 그거는 이제 또 다 어디 갔는지 정말 쌩까고는 마치 이제 북한에서 통전부에서 하는 것처럼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는데요. 그거는 분명히 의원총회에 있었던 분들은 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네. 심지어는 제가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그런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제 수첩의 메모에 깨알같이 적어놨었습니다. 네. 편의상 반대파로 이제 분류를 하면 지 의원님도 반대파에 이제 속해 계신데 어제 이 반대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제 추인 결과를 당론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당론이 아니죠. 그건 네. 김관영 원내대표 그 찬성파들도 인정하고 한 거고요. 당헌에 당론이라는 것은 네. 제적 의원 수의 3분의 2에 찬성이 있어야 당론 의결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강제로 추임받기 위해서 과반이라는 무리수를 들고 나온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건 당론 아니다라고 당론이라는 그 얘기를 본인이 못 쓰지 않습니까? 네. 자, 밖에서 봤을 땐 말이죠.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거였으면 사개특위 내일 열릴 이제 사개특위 가서 그때 반대 입장을 의견을 피력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미리 반대 입장을 표명했을까라는 의문은 들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게 바로 지금까지 적폐였던 구태 정치입니다. 오신환 의원 그 사개특위 간사거든요. 네. 오늘 안건 상정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해놓고 또 25일 날 현장에 가서 반대를 한다면 그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미래형 당당한 정치 지도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태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오신환 의원이 훌륭한 거죠. 네, 지금 오신환 의원이 일단 SNS로 입장을 냈고 이후에 이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게 단데 혹시 지 의원님이 따로 오신환 의원하고 얘기를 좀 해보신 게 있나요? 수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만은 네. 오신환 의원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사보임을 할까봐 저희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네. 그런 불법을 자행한다면 정말 그거는 역사에 그런 누를 끼치고 죄를 짓는 행위죠.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관영 대표는 설득하겠다고 하지만 오신환 의원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변함이 없고요. 그 네. 설득도 명분 쌓기라고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예, 네. 진정한 진정성 있는 설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사개특위가 모두 18명이고 3분의 2인 11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찬성이든 반대든. 자, 일단 민주당이 8명, 평화당이 1명인데 바른미래당이 2명이잖아요. 예. 네, 오신환 의원, 또 권은희 의원인데 권 의원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권은희 의원하고 사적으로 깊게 얘기 나눠본 건 없습니다. 네. 단 그분도 정치에 소신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하고 정말 국민만을 보고 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기대합니다. 일단 숫자상으로는 2명 중에 1명만 반대해도 성사가 안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추정입니다만은 자, 정개특위, 사개특위 내일 열려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사보임이 이루어져서 패스트 트랙이 성사가 되면 그다음 어떤 스텝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나눠진 게 있나요? 특별히 없고 그건 이제 지켜보겠는데요. 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런 비민주적이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짧게 시간은 별로 없고 여쭤볼 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네네. 지금 바른미래당 상황을 사실 이혼을 앞둔 위기의 부부로 좀 보는 시각이 많잖아요. 뭐 사실 부부싸움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싸웠다가 다시 또 봉합됐다가 이렇게 갈등이 좀 봉합되기도 하고 하는데 네. 그냥 참고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부로 비유를 하자면 예. 혹시 봉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있을 수 있죠. 이런 문제를 촉발시킨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사죄하고 참여하고 정말 제정신을 찾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데요. 네. 이게 가능할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정당 독재가 지속된다면 현재와 같은 당의 구조를 깨는 것도 하나의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 의원님 개인은 어떠세요? 어떤 게요? 입장이 좀 정리되셨어요? 봉합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분당이든 좀 다시 한번 재건축 얘기도 나오던데 일각에서는. 중요한 거는 네. 봉합이냐 분당이냐는 그거는 어떤 수단적인 얘기고요. 예. 중요한 건 의회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것, 그리고 국민의 편에 쓴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네. 공수처 법안도에 보면 누더기 법안이에요. 왜 국회의원, 청와대, 장차관 이런 분들은 다 빼놓고 그렇게 합니까? 국민 앞에 떳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패스트트랙 태운다는 것도요, 당당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네. 국민을 위한다면 당당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방 광역 단체장이 가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그 문제 소방 입장에서도 화재가 생겼을 때 이것이 최정 의원 안으로는 전적인 국가 직화를 법안화했지만 고려라는 측면에서 그런 수정적인 합의안을 왜 오늘 소방관대 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은 합의 안 되는 이 회의에 왔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가세요 빨리. 내가 있어. 참 대한민국 국회가 막가도 이렇게 가.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가성국회의원 하시면 이런 아니 그 노사 입증을 합의를 안 했는데 뭐를 합의했단 말이에요? 국회 코미티를 좀 지난번 제가 공개회의 때 이번 의사일정 잡아달라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그때 동의를 하셨죠, 장관님? 그게 협의입니다. 법률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법대로 하세요. 저는 사선 의원님, 재선 의원님,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수선 의원님 저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배님 존중하고 선배님 참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회의는 회의고 법률은 법률입니다. 절차는 절차입니다. 말씀은 지금 국회 책임들이 그렇게 지금 오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지금 요사이 회의 당입니다. 합의가 안 되는데 이거 일방적으로 서버 서버의 위원장이 사무실에서 들어오시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회의 방해하면 저는 진짜 신고할 겁니다. 절차를 따지서 야. 자 이따 봐. 저도 좀 가만히 있어. 국회의원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이제 20분 국회 없다는 게 말입니까? 저는 일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자 저도 위원님 가야 돼. 입장에 있어. 그러면 정신도 안 주는 거죠? 자 저는 보시고.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나가시면 이재정 이거 쇼하지 말라고. 쇼가 아닙니다. 쇼하지 진짜. 말라고. 앉으시고. 쇼참 얘기하는 쇼요?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지난 2007년 11월 촬영된 동영상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로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하긴 어렵지만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공소시효 특례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단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씨,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사진을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여성 A씨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2007년 11월에 촬영된 증거입니다. 특수강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생기기 불과 한 달 전에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 2007년 12월입니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연장된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수사단이 이번에 새로 확보한 자료를 과학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면 성폭력 처벌에 관한 공소시효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이 촬영된 2007년 11월을 기준으로 특수강간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미 2017년 공소시효가 종료됐지만 2010년 신설된 성폭력 공소시효 특례법을 적용하면 2027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유전자 DNA와 달리 동영상 사진을 과학적인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스틸 사진이라 할지라도 이제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서 범인의 동일성을 뒷받침하거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면 이는 과학적 증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단은 동영상 속 여성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를 성폭력 피해자로 고려한 만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신뢰 관계자인 여성의 전화 소장 등이 동석했습니다. 검찰은 영상 속 여성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우선 성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를 재구성할 방침입니다. 핵심 인물 윤 씨가 입을 굳게 다문 가운데 공소시효에 쫓기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결심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내일 오후 2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지사는 내일 재판에 출석해 검찰의 구형에 맞서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2일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해 진단과 치료 절차를 검토하고 포괄적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의 소속사가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소속사 CGS 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 박유천을 믿고 수사를 지켜봤지만 국과수 검사 결과가 양성 반응으로 나와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유천과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고 앞서 기자회견에서 말한 대로 박유천은 연예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0억 원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뒤 외국에 몰래 팔아치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미국 국적의 39살 D씨를 구속하고 한국인 부인 35살 임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교통사고 후유증을 핑계로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국제택배로 붙이는 수법으로 모두 12억 원어치를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내부 CCTV 영상이 조작됐다는 정황 자료를 확보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CCTV 영상이 보관된 녹화장치인 DVR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특조위는 해군이나 해경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녹화장치를 조작했으며 이에 따라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 사기 금액이 8천억 원에 달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갈수록 전문화, 조직화하면서 피해액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박된 원양어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곧 불이 배 전체로 번집니다. 어선은 완전히 탔고 선박업체는 보험금 67억여 원을 타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화재는 업체 대표와 화재 조사원이 짜고 저지른 보험 사기였습니다.
이 무등록 렌터카 업체는 차량의 유리막 코팅을 복원해준 것처럼 가짜 서류만 꾸며 보험회사에 내고 수리비 1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보험 사기를 분석해보니 적발 금액이 7,980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적발 인원은 1년 전보다 줄었지만 피해액은 680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손해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전체의 90%를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서도 자동차 보험과 장기 손해보험 사기가 각각 40%를 넘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허위 입원 진단과 관련한 장기 손해보험 사기 금액이 처음으로 자동차 보험 사기를 앞질렀다는 점입니다. 수법도 갈수록 전문화, 조직화하는 추세입니다. 보험 설계사와 자동차 정비업자들이 주축이 돼 고객을 꿰어 사기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는데 이른바 꾼들의 사기 행위가 보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 사기에 대해서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고요. 일부 사람의 경우는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 보험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고 포상금도 2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과 함께 시스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잠시 뒤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장 화면 잠시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역의 모습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빨간 카펫이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다른 인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 오전 10시쯤에 하산에 도착해서 잠시 모습을 드러냈었고요. 지금 시각으로 이제 현재 시각으로 5시 50분을 넘은 시각인데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에서는 지금 4시에서 7시 사이에 교통 통제도 예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앞서 박석원 앵커가 언급했지만 레드카펫이 플랫폼에서 아마 신청사까지 연결된 상황일 겁니다. 예, 오늘 오전에 하산역을 지났고 우리 시각으로 5시 반, 4시 반에서 5시 반 사이면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도착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할 블라디보스토크 역을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네, 김 위원장 방문을 앞두고 이곳 블라디보스토크 역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자, 역사 앞 도로 양방향 모두 통제가 됐고 곳곳에 경찰이 배치돼 있습니다. 군악대가 역사 앞에서 환영 연주 준비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알려지고 있고요. 이 잠시 설명해드리면 이 역사 같은 경우 신청사와 구청사가 나란히 있는데 앞서 보신 그 플랫폼에서 기차가 있던 열차가 있던 플랫폼에서 신청사 출구까지 이어지는 길에 레드카펫이 아까 깔려있는 화면 보셨습니다. 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 간단한 환영을 받고 나서 곧바로 전용차를 타고 숙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숙소는 회담장에 있는 극동연방대 근처에 차로 20분 정도의 극동연방대까지 블라디보스토크 역에서 극동연방대까지는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숙소는 회담장 바로 옆에 있는 호텔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도착하는 대로 숙소로 이동을 해서 여장을 풀고 그곳에서 내일 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자, 왕 기자,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극동 연방대학, 극동연방대학교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극동연방대학교 1899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 황제가 직접 개교를 지시를 해서 만든 대학교고요. 그 뒤에를 쭉 이제 극동대학교로다가 존재를 했다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극동연방대로 다시 한번 이제 재편을 했고 이 극동연방대가 관심을 끌었던 것이 2012년에 블라디보스토크가 에이펙 정상회담을 유치하면서부터입니다. 이제 분명히 이제 극동연방대학교 자체는 러시아 전체에서도 좋은 학교입니다. 유명한 학교입니다. 러시아 전체에서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탑 5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중요한 대학교입니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스부르크라든가 러시아에 엄청나게 많은 큰 도시들이 많은데 네. 블라디보스토크가 사실 6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아주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가 러시아 전체에서도 탑5 안에 이제 5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적이 좋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2012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면서 새로운 건축물들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 에이펙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때 그렇게 지어놓고 그 건물들을 러시아 연방대학교가 사용하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행사장들을 이제 매년 2015년부터 시행하는 동방경제포럼 정상회담에서 이제 정상급 회담에서 그 행사장을 이용하는 것이죠. 조금 아까 앵커 말씀하셨지만 네. 극동연방대 정상회담장이 있고 행사장이 있고 바로 옆에 숙소가 있는데 그것이 다 극동연방대 건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극동연방대학교에 있는 어떤 시설들은 정상회담, 대규모 정상회담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의 행사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예. 내부 VIP 호텔이 있다 말씀하신 거고, 자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 사실 북러 지도자 간의 정상회담은 8년 만에 열리는 건데, 자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 또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이유가 또 따로 있죠? 지금 이번 정상회담이 열린 것이 사실은 지난해 5월에 푸틴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북러 정상회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와서 이제 실현이 되는 건데, 아마 지금 이제 다른 국내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먼저 전해주시고 들어가겠습니까? 네, 지금 앞서 저희가 지상욱 의원 연결해 봤었는데, 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개특위위원회에서 오신환 위원을 교체하겠다. 앞서 사보임 얘기를 했잖아요. 예. 사보임 하겠다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회에 오신환 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신환 의원은 사개특위위원회에서 사임할 의사가 없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네. 원내대표의 권한이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단체로 국회의장을 방문한 적도 있었는데요. 네. 향후 또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는 관련 소식이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앞서 지의원 하겠습니다. 의견을 토대로 좀 전망해 보면 김관영 대표가 사보임을 했기 때문에, 사임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른바 반대파 의원들의 어떤 반발은 더욱더 거세지지 않을까, 여기까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북러 정상회담 관련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을 할 텐데 본격적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준비가 돼 있을까요? 이번 정상회담의 특징은 아주 약식 정상회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26, 27일에 열리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회담,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 극동 쪽으로 오는 기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약식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상회담 같으면 기본이 2박 3일 동안 같이 이제 호스트 국가라고 하죠. 맞이하는 국가가 방문하는 국가의 정상을 2박 3일 동안 모셔야 됩니다. 예. 처음 올 때도 환영을 하는 행사가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 날 정상회담 하고 갈 때 이제 두 번째 날 만찬을 해야 되고, 가는 날 아침에 잘 가시라고 또 인사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2박 3일이 기본이고, 아무리 짧아도 1박 2일 동안 행사가 열리고 정상 간에 서로가 환영하는 그런 일정들을 적어도 5-6개 이상은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은 그게 아니고 약식 중에 약식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도 푸틴 대통령이 내일 오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왔다가 정상회담하고 점심 먹고 바로 베이징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푸틴 대통령 주재 환영 만찬도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예. 오늘 저녁에 오는 것도 아니고 내일 오전에 와서 오자마자 정상회담을 하고 하는 그런 정상회담이라서 매우 아주 약식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약식 이런 것은 정상회담이다. 사실은 좀 특이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 12월에 집권을 했는데 그 이후에 최초로 푸틴 대통령하고 만나는 겁니다. 예. 그 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조합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최초의 일인데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 건 서로가 어려움이 좀 네, 있죠. 지금 빨간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플랫폼으로 네, 들어오고 있는 시간이라든가 모습. 이런 네. 모양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탄 열차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6시가 될 건가요, 지금? 현지 시각으로는 6시, 네. 우리 시각으로는 5시를 막 향해서 가는 시간이 네, 되겠습니다. 1분 전이긴 합니다만은 네, 현지 시각으로 5시 59분에 아직 열차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네. 현지 시각으로 6시 정각 정도에 도착하는 것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시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역 현장 화면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역 주변에 있던 관계자들도 조금씩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분주해지기 시작한 것 같죠? 예. 네, 저거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 맞습니다. 앞에 기관차는 러시아 쪽의 기관차 같고요. 지금 이 열차의 4번째 열차 정도에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해 있을 것 같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 전용 초록색 열차죠. 외관을, 전용 열차, 초록색 외관을 보고 계십니다. 네, 아, 속도를 점점 줄이고 이제 도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면 이제 문이 열리고 수행원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낼 텐데요. 대체로 4번째 차나 5번째 차에 탑승을 하는데 오늘은 4번째에 탑승한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네. 잠시 후면 멈출 것 같습니다. 예, 나오는 대로 뭐 군악대 환영 연주도 있겠고요. 또 레드카펫 끝 부분에는 러시아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서 러시아 측 인사들도 서 있는 모습도 보셨었는데요. 네. 현재 모습은 북한 측 인사들이 미리 와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맞이하기 위해서 경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구청사가 이제 고풍스럽긴 하지만 계단이 많고 이동이 불편해서 신청사 쪽에는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이동이 편해서 아마 이 신청사 쪽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속도가 거의 멈춤, 정지 정도로 지금 늦춰지고 있는데 네, 북한 지금, 매체의 기자도 취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역시 새벽에 예상했던 대로 4번 객차에서 예.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것으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역 현장 화면 함께 보고 계십니다. 열차와 플랫폼을 연결하는 발판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번이 아니고 5번이군요. 5번 열차에 네, 5번 숫자가 보이네요. 네. 자, 북러 지도자 간의 정상회담은 이제 내일 8년 만에 열리게 됐고, 자, 지금 문이 열렸습니다. 김청선 부장으로 보이는데요. 열차 안에서 지금 문을 네, 문을 열고 네. 바깥을 내다보는 사람은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으로 보입니다. 지금 발판을 연결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네. 지금 5번 열차와 4번 열차 양쪽에 발판을 대는 걸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어쩌면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4번 열차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4번 열차, 화면에서 이제 기준으로 중심에서 왼쪽이 5번 열차인데 그 가운데 통로에서 지금 나올 것으로 보이고 발판을 마련 중인 상황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북한 매체들도 지금 관련 소식을 6시부터 출발을 했다. 장소는 불확실하지만 이런 보도를 했었는데 현장에도 북한 매체들 취재진도 나와 있는 것을 잠시 앞서 엿볼 수가 있었고요. 네. 열차 내부에서는 계속 김정은 위원장이 레드카펫으로 나올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항공편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열차를 이용했다 앞서 왕선택 기자의 설명이 있었고요. 예. 그 부분은 저의 해석이고요. 네. 그런 항공편이 있었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선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항공편이 여의치 않은 것은 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또 뭐 과거 선대 어떤 수령들의 방식을 좀 재현하는 효과도 내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발판이 내려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내리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고 네. 계십니다. 현지 시각으로 6시 3분을 지나고 있는 시각이고요. 우리 시각으로 5시 3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 그리고 최초 보도 오늘 아침 6시에도 북한 매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출발을 보도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사실은 좀 이례적인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새벽에 떠났다고 했고 그 보도 시간은 새벽 6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12시에서 6시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출발을 했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모자를 다시 얻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러시아 관계자들과 지금 악수를 나누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저희가 들리진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포장은 굉장히 밝아 보이죠. 열차에서 내려서 신청사 전용차, 쪽으로. 이제 승용차 네.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2호 일정은 숙소, 회담장인 극동 연방대로 곧바로 이동할 것이다. 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예. 애초에는 러시아 부총리와 만찬도 예정돼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아직까지 잠시만요. 지금 나오는 화면은 군악대 환영 행사로 보이죠? 네, 그 블라디보스토크 역 바깥 광장이 네. 되겠습니다. 이 광장에서 군악대, 의장대가 환영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각도에서 지금 저희가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다른 화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잡은 현장 화면입니다. 잠시 뒤면 이 문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열차에서 내려서 청사를 지나 지금 청사 앞에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먼저 북한 측 취재진들이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의 청사를 나오는 모습을 또 촬영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역사 앞 대로에 앞서 잠시 지나갔지만 군악대가 이제 환영 연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까지 앞서 확인하셨습니다. 앞서 또 경찰이 양방향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환영하기 위해서 군악대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북한 측 경호 인력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청사가 나오는 모습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변을. 네, 북러 지도자 간 정상회담이 8년 만에 열리게 됐는데요. 내일 정상회담,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환영 행사를 마치고 나면 숙소와 회담장이 있는 극동 연방대로 곧바로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일정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행원은 아직 지금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김창선 부장 앞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모습으로 보인다. 지금 방금 나온 사람이 김창선 부장이었는데요. 지나갔습니까? 예. 김창선 부장은 이미 미리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수행 이상이죠. 준비 네. 일원이고요. 수행단은 아직 그 열차에서 내릴 때 김정은 위원장만 보였고 수행단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 먼저 러시아 측 네. 김정은 위원장 청사를 나왔습니다. 하산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 모자를 그대로 쓰고 있는 모습, 검은색 상의와 의상과 검은색 모자를 쓰고 지금 군악대 환영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역 신청사 현장 화면 보고 계십니다. 북한 측 경호 인력의 경호를 받으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러시아 측 경호 인력들도 보이고요. 취재진들 분주히 움직이면서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을 취재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화면에 안 잡히지만 이번에 같이 수행한 수행원단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수행한 사람들은 이제 경제 쪽, 외교 쪽, 그다음에 군 쪽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쪽으로는 이제 오수용 당 부위원장이 대표적인 참모가 되겠고, 예. 외교 쪽으로는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있고 최선희 제1부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 쪽에서는 원래 인민무력상이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오는 게 딱 맞는데 인민무력상이 지금 모스크바에 출장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이제 총참모장이 대신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뒤편으로 리용호 외무상의 모습도 잠깐씩 보이는데요. 또 오른쪽으로 이제 현송월 단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현송월 단장 바로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조영원 제1부장인데 조영원 제1부장이 요즘에 이제 김정은의 참모 중에서 가장 신임을 받는 참모라 그래서 아주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인물이죠? 최측근 참모입니다. 최측근 참모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하는데 가장 신뢰하는 그런 참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러시아 군악대 환영 행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자를 벗고 잠시 멈췄습니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 장면에서 약간 이상한 게 이제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개 나와서 바로 옆에서 보좌를 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운데 네.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이 북한 측 대외 행사 때 이 김여정 부부장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미리 먼저 체크하고 먼저 챙기는 모습을 항상 봐왔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오늘은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여정 김여정 부부장은 대체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움직이면서 보좌를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먼저 왔다는 말이 있었고 그다음에 먼저 왔다고 해도 지금 같은 장소에서는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보좌를 하는 모습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보이지 않고 있어서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이라든가 위치에 좀 변동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악 때 연주를 듣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입니다. 네, 앞서 플랫폼 역사로 향하는 출입구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 동지를 환영합니다. 이런 환영 문구도 걸려 있었고요. 네, 앞서 오전 10시 하산역에서 잠시 모습을 드러냈던 김정은 위원장 한 7시간 정도 만에 다시 이렇게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환영 행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여성 한 명이 보이긴 하는데 정확하게 뒷모습이기 때문에 아까부터 저분의 역할을 하는 거 보면 통역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오늘 새벽 6시에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북한 매체에서 밝히진 않았지만 출발을 해서 약 1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11시간의 여정 끝에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을 해서 군악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이제 하산, 우스리스크 이동을 해서 다시 우스리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우스리스크까지 간 게 아니고요. 네. 우스리스크 쪽 방향으로 갔다가 중간에 이제 열차가 이제 갈리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스리스크 쪽으로 가다가 우회전해서 이제 그야 우리가 알고 있는 TSR, 이제 시베리아 이제 횡단 철도 쪽으로 들어온 거죠. 그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틀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하산에서 올라갈 때는 지선입니다. 그게 본선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스리스크를 거쳐서 하바롭스크에서 모스크바 가는 게 그게 이제 TSR, 시베리아 횡단 철도고요. 그 본선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들어와야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제 오는 것이요. 네. 이 행사가 끝나면 바로 이제 극동 연방대학으로 이동할 예정인 거죠? 네, 그쪽이 숙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 러시아든 북한이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도 만찬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최선희 제1부상의 눈에 보여서 기대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내일 블라디보스토크에 지금 도착할 악수를 하고 막 예정이고요. 지나간 사람이 이마가 좀 넓으신 저 사람이 조용원 제1부장이고 그야말로 제일 중요한 참모가 되겠습니다. 뒷줄에 있지만 북한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북한 수행원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입니다. 군악대의 환영 행사를 마치고 지금 방문단 다 같이 인사를 한 뒤에 다시 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차로 이동을 하겠죠. 전용 열차에서 내려서 러시아 측 인사들의 영접을 받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용 차량으로 갈아탄 뒤에 숙소로 유력한 루스키 섬에 있는 극동 연방대학으로 이동할 것으로 일단 동선은 지금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전용 열차를 타고 북한에서 출발을 한 김정은 위원장 일행이 조금 전 한 5시 1분 전이었나요? 네, 우리 시각으로 4시 59분 정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을 해서 환영 행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자, 아주 간단한 열병 행사가 있는데 국기 깃발을 보면은 이제 육군기가 지금 빨간색 육군 러시아 육군이고 지금 이 파란기는 이제 공군기가 되겠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 하얀
바탕에 파란색 X자 표시가 해군이 되겠습니다. 네. 군악대의 환영 행사 그리고 각 군의 열병식까지 이어서 보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매우 약식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데 네. 이런 식의 행사를 하는 것은 아주 조촐하다. 그렇게. 그럼 거꾸로 왜 조촐하게 연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네.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 행사가 마음 먹고 한 그런 정상회담이 아니라 지난해 5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밀린 숙제. 이제 밀린 숙제를 하려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베이징에 온다고 하니까 그 기회에 잠깐 시간을 내서 서로 하자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쪽 정상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양해 하에 이렇게 조촐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과 러시아의 양쪽의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걸 본다면 참을 수 없을 만큼 조촐하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상 간의 회담도 8년 만에 열리는 거잖아요. 상당히 오랜 시간 그야말로 걸린 거 아닙니까? 정상 간의 회담도 8년 만이고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최초입니다. 김정은 푸틴 조합으로는 최초인데 네. 이렇게 조촐하게 하는 것은 참 양쪽에서 서로 하기 싫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블라디보스톡에서 북러 정상이 만나는 건 17년 만에 또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싶었을 텐데 준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마 좀 어려웠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여기에서 열리는 것은 17년 만이고. 네. 김정은 위원장이 2002년 8월에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김정은 시대의 이제 세 번째 네. 정상회담이었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재현하는 자리인데 조촐하죠. 네. 네, 북러 간의 국경을 넘어서 전용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 일행. 러시아 측 인사들의 영접을 받았고 조금 전에 전용 차량에 탄 것이었죠? 올라타는 게 확인이 됐었죠, 화면으로? 네. 다소 분주하게 현장 화면을 계속 전해드리다 보니까 조금 흔들리는 화면도 보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앞서 그 도착하는 화면 보시면서 왕 기자와 네, 계속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현장 화면인가요? 네, 다시 다른 각도에서 본 군악대 뒤편에서 본 현장 화면이고요. 자, 최소한 2박 3일간의 블라디보스토크 일정을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전 15분 전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용 차량에 탑승을 해서 이제 숙소로 네.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차 북한 경호원들의 경호 속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한 20분 정도 거리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 블라디보스토크 역에서 루스키 섬에 있는 극동 연방대 숙소까지는 20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극동 연방대가 정상회담 장소로 선택이 된 배경도 좀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2012년에 러시아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이제 국제회담을 유치를 한 것이죠. 국제회담을 네. 유치를 했는데 그때 건설해놨던 많은 그 시설물들이 정상회담을 하기 아주 적합한 장소고 그것 외에는 블라디보스톡에 사실 다른 시설이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네. 블라디보스토크가 제일 유명한 곳이긴 하지만 60만 명이 한 정도의 도시입니다. 아주 큰 도시는 아니고 대도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거기 있기 때문에 네. 하는 것이고 또 2015년 이후에 러시아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동방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예. 다자 정상 모임이 있습니다. 그 동방경제 포럼을 해마다 9월에 극동 연방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회담이 약식으로 치러지고 지금 의장대 사열도 다소 약식이었는데 이렇게 약식으로라도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의 목적이 있다면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목적이라기보다는 지난해 5월부터 이제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했을 때 지난해 5월 말 상황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이제 취소가 됐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하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그런 이제 제안이 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5월에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말을 못했던 것이고 네. 하기는 하는데 날짜는 두고 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수행원들의 면면을 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의도 같은 것들이 좀
읽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당연합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경제와 외교 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외교 분야에서는 정상회담이니까 외교의 참모가 오는 건 당연하지만 네. 리용호 외무상 또 최선희 제1부상 자체가 지금 미국과의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최고 참모들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 문제가 당연히 이번에도 중요한 의제라고 할 수 있고 네. 그것은 크렘린궁에서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 협력 문제가 역시 또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오수용 당 부위원장이 또 경제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협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영원 제1부 부장도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들이 민감한 문제들이 토의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비핵화 문제 또 북러 관계가 일단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인데 일단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열리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하나라도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사실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미국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최소한이라도? 가능성이 예. 있기는 하지만 네. 그것이 아주 판을 뒤바꿀 만한 그런 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국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재조정을 하는 시간이 좀 있었고 그것이 지난번에 4월 11일 날 최고 인민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입장이 충분히 공개가 됐죠. 네. 그 이후에 이제 간헐적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미국을 공격하는 발언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 따르면 미국과의 협상은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런 상태 속에서 아직 그 부분이 남아 있고 결론이 안 났는데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른 길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을 택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네. 미국이 정말 이렇게까지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 나름대로 2선, 3선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 예. 그 정도의 메시지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상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쪽하고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보겠다라는 메시지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러시아도 역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외교를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따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력을 할 때 경제적으로 러시아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고 그런 것을 할 때마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남한이 같이 협력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가 기본적인 조건 중에 끼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는 북한과 협의를 할 때마다 남북러 삼각 협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 돈이 없잖아요. 예. 근데 돈은 남쪽에 있잖아요. 근데 남북러가 협력을 해야만 남쪽에 돈이 러시아 들어오고 푸틴 대통령은 쉽게 말해서 돈을 챙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남쪽이 협력하지 않는 한, 남쪽이 가담하지 않는 북한과의 독자적인 협력은 별로 재미가 없죠. 네. 그런 차원에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협력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 것을 또 김정은 위원장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굉장히 이상한 메시지는 안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러시아 방문 지금 그 화면을 계속 보고 계시는데요. 네, 조금 전 블라디보스토크역 예. 화면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네, 2011년 이후 8년 만입니다. 북러 정상의 만남. 과거 북러 정상의 만남도 한번 또 짚어주시죠. 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북한과 소련 관계로 넘어가서 1945년으로 들어갈 수 있고 네. 정상회담으로 따지면 1948년으로 갈 수가 있는데 사실 정상회담 가지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김일성 주석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예. 소련 그 당시 스탈린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1945년 이전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자면 1940년에 김일성 주석이 이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의 이제 강력한 공격에 밀려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도망을 쉽게 말하면 이제 나쁘게 말하면 도망을 간 것이고 좋게 말하면 전략적으로 후퇴를 한 건데 그게 후퇴를 한 게 하바롭스크입니다. 러시아의 하바롭스크. 1940년에서 41년에 하바롭스크로 이동을 했어요. 그때 4년, 5년 동안 뒷배를 봐준 게 이제 말하자면 스탈린.
그 당시에 이제 서기였죠. 네. 그 스탈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1945년에 이제 일제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을 때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반으로 갈랐지 않습니까? 그때 반으로 갈라서 38선으로 갈른 북쪽을 소련이 관리를 했잖아요. 그 소련이 그 관리를 한 북쪽의 최고 지도자로 이제 스탈린이 김일성 그 당시에 대위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 대위를 지지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엔 최고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의 역사, 북한과 소련의 역사는 매우 길고도 근본적인 그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길고도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관계가 있다. 네. 지금 양방향 교통 통제를 해서 그런지 일반 러시아 어떤 시민들의 모습은 지금 화면상으로는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 앞서 1948년 말씀하셨나요? 김일성 주석 당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러시아 국민들이 바라보는 북한과 지금 러시아 국민들이 바라보는 김정은 위원장 어떻게 좀 다를까요? 이제 냉전 이전에 네. 소련이라고 하는 존재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뭐 이렇게 동등한 나라를 인정을 안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1956년과 1957년 그 어간에 이제 북한에서 일종의 이제 쿠데타와 유사한 사건이 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북한 역사에서 중요한 8월 종파 사건인데 네.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하는 게 1956년에 나기 전까지만 해도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아버지 나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종주국, 사회주의권의 종주국 같은 역할을 네.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1956년에 어떤 사건이 난 다음에는 이제 관계가 틀어지고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그 관계가 사실 잘 해결이 안 됐어요. 네. 해결이 안 되고 오랫동안 갔다가 1970년대 브레즈네프 서기장 시대에 잠깐 좋아졌다가 그 뒤에 다시 나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1990년에 가서는 이제 소련이 한국하고 수교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후로는 끝났습니다. 북한과 소련은 그때 이후로는 다시는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02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를 2002년보다는 이제 2000년에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평양을 방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때 이제 관계 회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때 관계 회복이 됐는데 워낙에 그 1990년도에 한소 수교의 충격이 커서 북한에서는 소련을 믿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를 네. 절대로 믿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 가긴 했지만 그 관계 회복이 겉으로는 됐지만 속으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예. 그 상태가 아직도 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1년 말에 최고 지도자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해결이 안 된 상태가 지속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근본적인 관계고 오랜 관계고 혈맹 관계였지만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안 좋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극복을 하고 동맹 관계를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이제 타진을 해보는 것이지. 당장은 안 되더라도 발판 마련 정도는 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두 정상이 만나서 얘기를 네. 해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나 그런 관계가 해소가 안 됐는데 북한과 러시아가 뭐 미국에 맞서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없습니다. 한반도 상황과 맞물려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대미 메시지를 보낼까도 관심사지만 또 북러 자체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이번에 어떤 식으로 좀 풀려갈지도 좀 관심 그렇죠. 지켜봐야 이제 되겠네요. 미국과의 관계에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뭔가 탈출로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겠죠. 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제 역사를 좀 길게 간헐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그런 불신 관계를 금방 회복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평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8년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 그 8년이라는 시간도 북러 관계를 말해주고 있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이 8년이 듭니다. 아니라 지도자가 바뀐 상태에서 8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북한은 이제 세습을 해왔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3대가 와 있는데 네. 지금 세 번째 지도자가 와 있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북러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재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 재설정을 할 때 긍정적이 될지 부정적이 될지 아니면 긍정적이 된다고 했을 때 네. 굉장히 좋은 쪽이 될지 보통이 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속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케미스트리, 화학적인 반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예측하기 좀 어렵죠.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전에 한 20여 분 전, 30분 거의 다 돼가네요. 네, 30분 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전 화면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역사에서 걸어 나와서 신청사 쪽으로 이제 걸어 나와서 의장대 사유를 하고 전용 열차에서 내린 뒤에 이렇게 나갔죠. 나가서
역사 바깥으로 나가서 전용 차를 타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숙소로 이동한 것으로까지 그 정도까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군악대 의장대 사열까지 마치고 전용차를 타고 또 숙소로 이동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보셨는데 두 정상의 만남이 어떻게 또 각국의 두 나라의 관계 회복의 발판이 될지 이런 것도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현지 시각으로 6시,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5시에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언제쯤 도착을 해서 일정을 시작할까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 현재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일정을 진행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니고 내일 오전에 도착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찬은 부총리와 예정돼 있죠. 네, 러시아 그런 것을 부총리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제 예정이 지금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예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이제 나름대로 취재를 한 결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푸틴 대통령이 내일 오전에 도착을 해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오찬을 김정은 위원장과 하고 오후에는 베이징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야말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북러 정상회담 처음 하는 두 사람 간의 조합으로는 처음인데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모두에게 굴욕적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짬을 내서 두 사람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지금 현 시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회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오늘 김 위원장을 태운 전용 열차 이것도 물론 저희가 예측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토대로 예측해 보는 겁니다만은 10시 40분께 함경북도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두만강 철교를 건너면서 북러 국경을 넘은 것으로 일단 지금까지는 추정. 그건 확인이 된 겁니다. 그건 네. 이제 러시아 쪽이니까 확인이 된 거고요. 러시아에서 이제 몇 시에 출발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몇 시에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출발 시간과 출발 장소는 지금 아직까지 모르지만 이제 북한 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오늘 새벽 출발하셨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새벽 6시에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으로 봐서 1시 새벽 12시에서 밤 12시에서 이제 새벽 5시 그 사이에 출발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함흥에서 출발을 했는지 청진에서 출발을 했는지 그 부분은 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왕선택 기자와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블라디보스토크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블라디보스톡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역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했을 때 어떤 분위기였나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오후 4시 50분쯤, 이곳 시각으로는 오후 5시 50분쯤 도착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도착 30분 전부터 이곳에서는 취재진과 관광객들을 뒤로 밀어내기 시작했고요. 주변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한 상태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열차에 내려서요, 바로 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모자를 쓴 채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걸어서 역사 앞 대로까지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나오자 기다리던 군악대가 환영을 했고요. 북한과 러시아의 국가가 순서대로 연주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러시아 관료들을 소개받고 악수를 나눈 뒤에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이 역사에 머문 시간, 그러니까 이 역 주변에 머문 시간이 한 15분 정도인데요. 10분가량을 대중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모습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렇게 사열하는 동안 오수용 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옆에서 함께 보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탄 그 전용차는 이곳을 6시 한 15분쯤에 출발을 했고요. 정상회담장이 있는 극동 연방대로 바로 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은 내일 극동 연방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블라디보스톡역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네, 저희도 뭐 화면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 김지선 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현장 상황 들어봤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6시 15분에 극동 연방대학으로 출발을 했다. 전용 차량이 출발을 했다.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최소 한 2박 3일 정도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확인된 바는 아닌데 지금으로 봐서는 오늘부터 해서 이제 25일, 26일까지 하고 26일 날 아마 네. 북한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회담이 끝나고의 향후 일정 같은 거는 없을까요? 그 부분도 예측은 하고 있는 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어떤 그 시설물을 이제 시찰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데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시찰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선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2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와서 방문한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군데 정도는 방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일각에서 뭐 제기되고 있는 우유 공장, 초콜릿 공장 이런 곳인가요? 빵 공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함대 사령부의 김창선 부장이 다녀갔기 때문에 네. 거기도 아마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김일성 주석의 과거 행적을 또 따라가 보는 그런 것도 예상은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 주석은 과거 1940년부터 1945년까지 하바롭스크와 우수리스크 지역에서 그 소련군 장교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야영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스탈린 지휘하에 만든 88 여단이라고 하는 그런 부대가 있는데 88 여단 부대의 이제 야영지가 하바롭스크, 북쪽 야영지가 이제 하바롭스크, 네. 남쪽 야영지가 이제 우수리스크였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하바롭스크였지만 거기를 혹시 방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북러 정상회담 지난 2011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오랜만에 그 이름을 또 떠올리게 그렇습니다. 되는데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 간의 회담 이후 8년 만에 처음이고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첫 러시아 방문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대북 제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이런 대북 제재를 조금 회피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하는 건 100%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네. 지금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만의 단독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또 푸틴 대통령이 지금까지 봐도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가시적이고 전면적인 노력을 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약간의 이제 진전은 있었기 때문에 대북 제재 완화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제재 완화를 즉각적으로 화답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비핵화에 있어서 좀 더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북미 회담, 남북 회담 그리고 북중 회담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구도 자체가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지만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해결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제안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합리적인 것이 러시아가 한반도 또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참가할 수 있는 루트가 이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아마도 거의 90% 이상 육자 회담을 다시 부활시켜서 네. 비핵화 논의를 진행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다시 또 김정은 네.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이 협의하는 세력이 많아지면 결정이 어려워집니다. 우리도 흔히 얘기해 보면은 두 사람이 얘기해서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람이 와서 같이를 하면 네 의견은 어떠냐, 너 의견은 어떠냐 다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네. 합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러시아가 끼어들어서 회담하는 것보다 중국이나 일본이 끼어서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는 것보다는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서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네. 되고 또
톱다운 방식이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하는 것은 좋으나 트럼프 대통령 밑에 참모들, 예를 들어서 폼페이오 장관이라든가 존 볼턴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끼어서 협상을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육자회담은 차관복급 회의입니다. 장관보다도 레벨이 2단계가 더 아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무 협상 레벨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해온 전략하고는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미국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미국 입장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육자회담을 부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정상이 협의를 한다면 네. 대체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이제 협의를 하면서 주장을 서로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절충점이 있는지 알아보긴 하겠지만 네. 현재로 봐서는 타협점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북러 정상회담 예의주시하고 있겠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처를 하거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적이겠죠. 당연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안보 정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변 국가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북 간에 풀어야 될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는 동시에 미국과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제나 북한과의 대화 또 미국과의 동맹을 언제나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임무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중국하고 이제 최고의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 단계에 러시아와 일본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나라들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집중을 해왔고 네.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왔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왕선택 기자 잠시만요. 네. 지금 현장 화면이 또 새로 들어왔는데요. 극동 연방대학 주변에서 촬영하고 있는 현장 화면입니다. 예, 앞서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 출발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금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네, 숙소이자 회담장이죠. 극동 연방대에 도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스키 섬에 있는 극동 연방대학에 김정은 위원장 일행이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전인 5시쯤에 우리 시각으로 5시쯤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용 차로 숙소이자 회담장인 극동 연방대로 도착을 하고 있는 현장 화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20여 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 기억으로는 우리 시각으로 5시 25분쯤에 전용차가 예.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예. 20분이 조금 안 되는 시각에 지금 도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통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빠른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극동 연방대 도착하지 않았을까 예상도 네. 해보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5시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의장대 사열과 환영식을 마치고 5시 25분쯤에 출발을 해서 약 15분, 16분가량 걸려서 극동 연방대학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일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고 오늘은 극동 연방대 안에 있는 숙소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부총리와의 만찬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러시아 신문도 극동대학에서 25일 정상회담을 한다. 내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러시아 이미 보도를 한 언론에서도 내용이고요. 확인을 해준 것이고요. 자, 극동대학 안에 있는 호텔 숙소로 이동하고 지금 자막이 잘못 나갔는데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녁에 환영 만찬과 공연 관람도 예상할 수 있다. 여기까지 지금 현지에서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왕선택 기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만찬에는 불참을 한다. 다른 곳에서 열리고 있는 해군 행사에 참석 중이기 때문에 오늘 만찬에는 불참을 하고 내일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과 그 자리에서 만날 것이다. 자, 극동대학에 북한과 러시아 양국의 국기도 배치가 돼 있다. 이런 현장 소식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보신 분들은 숙소로 왜 대학으로 들어가는지 의아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2012년에 블라디보스토크가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을 유치를 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국제 행사입니다. 각국 정상 4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그런 대규모 행사를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가 유치를 했는데 네. 블라디보스토크가 60만 정도 되는 중규모 도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회담을 할 만한 장소가 그 당시에는 이제 마땅치 않았는데 이제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위해서 많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아주 멋있는 행사장도 만들고 숙소도 만들고 했는데 그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행사장을 극동연방대학으로 이제 이관을 한 거죠. 예. 이제 극동연방대학교에 이제 캠퍼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또 2015년 이후부터는 또 푸틴 대통령이 또 역점을 가지고 이제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동방경제포럼이라고 하는 또 정상급 경제 다국회 정상회담을 또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해마다 9월에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마다 행사를 할 때마다 이제 저 루스키 섬에 있는 극동연방대학 행사장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뭐 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오른쪽에 북러 정상회담, 이번 정상회담 예상 일정을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시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오늘 저녁 러시아 부총리와의 만찬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일정 보시면서 현장 화면 함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 소식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저녁에 이제 환영 만찬과 공연 관람이 예상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만찬에는 불참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지금 현장에 지금도 잠시 지나갔죠. 북한 인공기가 맞나요? 네, 네, 지금 맞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 양국의 국기가 극동대학의 숙소이자 정상회담 장소인 극동연방대학에 양국의 국기가 배치돼 있다. 네, 여기까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한글로 환영합니다라는 뭐 간판도 설치를 했다는 저희 속보 문바로 나갔는데요. 김지선 기자 또 한현희 기자 또 우리 카메라 팀 해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틀 전 사흘 전부터 이제 그런 조짐들이 이제 나타났던 것이죠. 네, 이 정도 화면까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화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 푸틴 대통령과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일 두 사람의 첫 만남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에 김정은 위원장 일행이 극동연방대학에 조금 전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네. 예상 일정은 만찬도 있고 내일 이제 회담이 있을 테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일정이 나오는 대로 또 화면이 나오는 대로 종합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선택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러시아 현장 화면 보여드리는 와중에 속보가 있었죠. 자, 바른미래당이 오신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 의원이 이 공수처 신설 법안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패스트트랙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네, 하지만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바른미래당 결국 이 오신환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하기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보임계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5시쯤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위해 국회 의사과를 방문했지만 바른정당계의 지상욱, 유이동 의원 등이 이를 가로막으면서 현재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당 지도부가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한다는 사보임 가능성이 제기되자 오 의원은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 의원은 사보임을 단연코 거부하겠다면서 당에서 사보임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이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 의원은 오늘 새벽 SNS에 글을 올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야 사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계인 이태규 지상욱 의원도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사보임은 없다고 의원총회에서 단언한 공식 약속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해도 되느냐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오 의원을 만나 설득했지만 오 의원은 자기 뜻을 굽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도 오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사보임 절차를 막아달라고 강력 요청했습니다. 만약 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겁박해선 될 일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을 둘러싸고 항의하면서 국회 직원과 몸싸움과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는데요. 문희상 의장은 국회가 난장판이라며 대한민국 국회가 맞느냐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문 의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이런 못 해봤습니다. 전 세계 이런 이게 현장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우리 정치 현장입니다 이게. 가슴 아프고 슬퍼요. 이 의장님을 배우를 하는 이런 문제가 전쟁이 하지만 이후에도 한국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고 결국 문 의장이 저혈당 쇼크 증세까지 보이면서 현재는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2시 반쯤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문 의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한다며 맞섰습니다. 오전 의장실 항의 과정에서 이미자 의원이 문 의장 앞을 가로막으면서 손대면 성추행이라고 말하자 문 의장이 임 의원의 두 볼을 만졌는데 이를 두고 성희롱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임 의원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인한 모멸감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처럼 한국당의 항의 방문에 대해 국회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상 점거 사태라며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한국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여야 사당이 합의한 부분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부가 미세먼지와 산불 등에 대비한 국민 안전과 급격한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경기 대응, 그리고 민생 경제를 위해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추경으로 미세먼지와 산불 대응 등의 2조 2천억 원이,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 경제 긴급 지원으로 4조 5천억 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미세먼지가 추가로 7천 톤 줄고 직접 일자리 7만 3천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하고 내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부총리 발표 내용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근본 추경 예산안이 연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경기 하방 위험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즉 미세먼지 저감의 경우 금년도 저감 계획량 1만 톤에 약 7천 톤을 추가하여 감축하고 경기 측면에서는 하반기 경기 회복 모멘텀을 만들고 금년 GDP 성장률을 떠받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경 예산안을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해서 효과가 제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회가 그러한 점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지난 2007년 11월 촬영이 된 동영상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로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하긴 어렵지만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공소시효 특례 조항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단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씨,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사진을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여성 A씨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지난 2007년 11월에 촬영된 증거입니다. 특수강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생기기 불과 한 달 전에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 2007년 12월입니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연장된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수사단이 이번에 새로 확보한 자료를 과학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면 2010년 성폭력특례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소시효 특례 조항에 따라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이 촬영된 2007년 11월을 기준으로 특수강간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미 2017년 공소시효가 종료됐지만 특례 조항을 적용하면 2027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유전자 DNA와 달리 동영상 사진을 과학적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스틸 사진이라 할지라도 이제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서 범인의 동일성을 뒷받침하거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면 이는 과학적 증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단은 동영상 속 여성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를 성폭력 피해자로 고려한 만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신뢰관계자인 여성의 전화 소장 등이 동석했습니다. 검찰은 영상 속 여성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우선 성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를 재구성할 방침입니다. 핵심 인물 윤 씨가 입을 굳게 다문 가운데 공소시효에 쫓기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결심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서 지사직을 잃게 될 수도 있는 만큼 검찰이 어느 정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형 강제 입원 논란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 내일 오후 검찰 구형을 끝으로 4개월간의 치열했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됩니다. 검찰의 구형에 이어 이 지사가 최후 진술에 나서고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검사 사칭, 그리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여부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4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고 지난해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했다고 봤습니다. 또 검찰은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한 점, 지방선거 당시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금을 공보물에 넣은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모든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친형과 관련해선 단순한 입원 절차 검토 수준이었고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익금 확보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인데 이걸 강제 입원이다, 또 강제 입원 시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음 달쯤 진행될 선고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의 정치 운명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만큼 검찰 구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대한애국당 등 보수단체들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살인적인 검찰 조사와 재판 일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나빠졌다며 바로 치료받지 못하면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13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편중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도 조만간 육성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사업 부진, 그 가운데서도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메모리 가격에 좌우되는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 1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반도체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교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로 통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제품으로는 CPU를 비롯해 스마트폰과 자율주행차 등 종류도 다양하고 메모리 시장보다 1.5배나 규모가 큽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연구 개발과 시설 투자에 133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또 연구 개발과 제조 전문 인력 15,000명을 직접 고용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규모가 영세한 국내 반도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의 인프라와 기술력을 공유하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투자 계획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문과 궤를 같이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다음 주쯤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한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 회사들은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료율 검증은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자체적으로 정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이 적절한지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인상폭은 1에서 2%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손해보험사들은 이에 맞춰 보험료 인상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이트 진로가 3년 5개월 만에 소주 출고 가격을 6.45% 인상합니다. 하이트 진로는 다음 달 1일부터 참이슬 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공장 출고 가격을 한 병에 1,015.7원에서 65.5원 오른 1,081.2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1월 가격 인상 뒤 원부자재 가격과 제조 경비 등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고 가격 인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청와대, 경호처, 대법원, 부산시 등이 관사를 둘러싼 문제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관사가 가진 권위주의적인 이미지와도 연관돼 있는데요. 일부 지자체는 관사를 쓰는 대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내포 신도시에 24시간제 보육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길 필요가 있을 때 낮에는 1시간에 1,000원, 밤에는 4,000원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은 많이 되죠. 급할 땐 아기 맡길 데 없고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24시간제 보육시설이 들어선 이곳은 지난 지방선거 전까지 충남도지사 관사로 쓰던 건물입니다. 외빈 접대 기능 등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고루 쓰는 장소로 내어놓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실현하는데 또 충남도지사 공간을 내놨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충남도청이 대전에 있던 시절 도지사 등의 공간이 밀집해 있던 이른바 관사촌입니다. 일반인 출입을 막던 대문이 활짝 열려서 사람이 북적입니다.
대전시가 10개 공간을 만화도서관, 목공방 등으로 꾸며 이달 초 시민문화공간으로 개방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서 사실 이 안에서 제가 알기로는 플리마켓 같은 것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시민끼리도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보다 앞서 대전시장 관사는 시립 어린이집으로, 인천시장 공관은 역사자료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개인 대신 모두가 함께 쓰는 공간, 관치시대 권위주의 상징으로 불리던 관사의 변신이 반가운 까닭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2월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출생아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6.7% 줄어든 25,7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월 기준으로 지난 1981년 월벌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3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국제 돼지고기 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에 강한 돼지 전염병이 돌면서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일단 걸리면 치사율이 100%인 돼지 전염병입니다. 발병 8개월 만에 중국의 모든 성과 직할시 그리고 자치구로 번졌습니다. 应急预案的要求，对3公里半径范围之内，我们总共有28个养殖户，7195头牲畜，全部进行普查和无害化。 중국에서 지금까지 매몰 처분된 돼지만 100만 마리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돼지고기 생산이 올해 들어 10% 줄어들었고 중국은 수입 확대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 돼지고기의 4분의 1을 소비하는 중국이 수입을 늘리면서 국제 가격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선물시장에서는 지난해 대비 30%가 급등했고 EU에서도 이달 들어 10% 정도 올랐습니다. 게다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몽골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Will take some time to resolve. African swine fever is a difficult disease. There's no vaccine, there's no treatment. 국제 돼지고기 값은 올 하반기에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도 소비량의 3분의 1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여파를 피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가 오늘 오후 유튜브 2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BTS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11일 19시간 42분 만에 유튜브 조회 2억 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뮤직비디오는 공개 24시간 만에 7,400만 뷰를 넘겨 영국 기네스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마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일 오전에만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배급사인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측은 이 작품이 오늘 오전 11시 영화 개봉 4시간 반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개봉 영화 사상 최단기간 100만 돌파 기록입니다. 네, 그제와 어제 필리핀 중부와 남부에서 각각 발생한 지진에 따른 한국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첫 지진 피해 지역인 앙헬레스의 일부 교민들이 겪은 정전과 단수 피해도 대부분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태평양 전쟁 종전 후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강제 불임 수술 정책의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일본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강제 불임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우생보호법 구제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 법에 따라 피해자들은 1인당 우리 돈으로 약 3,2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일본에선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지적장애인과 유전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불량한 후손을 낳지 못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강제 중절 수술과 불임 수술이 시행됐습니다. 네,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서 YTN이 준비한
특별 우주기획 리포트, 오늘은 3번째 순서입니다. 나사는 내년 화성 탐사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상에선 화성 토양 샘플을 채취해서 보관하고 또 하늘에선 사상 처음으로 헬리콥터를 띄운다고 합니다. 이 탐사 로봇과 헬리콥터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는 책임 연구원을 YTN이 LA 현지에서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내년 7월 발사 예정인 차세대 화성 탐사 로봇 마스 로보 2020입니다. 승합차 크기의 마스 로보 2020은 큐리오시티 등 이전 탐사 로봇과는 차원이 다른 임무를 수행합니다. 나중에 지구에 보낼 화성의 토양과 암석 샘플을 채취해 모아놓는 겁니다. 이를 위해 로보에 장착된 로봇팔을 이용해 샘플을 채취한 뒤 청정 튜브 안에 보관합니다. And at a later point in the mission, it deposits that tube on the surface of Mars. So now we have an encapsulated sample of Mars left on the surface of Mars. And why would we do that? That's because Mars 2020 is the first step in a potential Mars sample return campaign.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는 수많은 탐사 로봇을 우주로 보내며 로봇 우주 탐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는 1997년 처음으로 화성에 무인 로봇을 보냈습니다. 3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로봇뿐만 아니라 비행체도 함께 보낼 계획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말스 헬리콥터입니다. 말스 헬리콥터는 대기 밀도가 지구의 1%에 불과한 화성에서 날기 위해 특수 제작됐고 화성 대기 환경을 모사한 실험실에서 시험 비행도 마쳤습니다. But still it is very difficult to fly in that very thin carbon dioxide atmosphere. So the blades of the helicopter have to be very specially designed for very thin atmospheres, and also they have to spin very, very fast. We spin over 2,000 RPM, almost 3,000 RPM, in order to get the lift from the blades. 내년 마스 로버와 함께 발사되는 마스 헬리콥터의 1차 임무는 화성에서 비행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겁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지구 이외 행성에서 비행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됩니다. 이후 현재 2kg에서 20kg까지 크기를 키운 헬리콥터를 보내 지상에서 관측하기 어려운 지형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사할 계획입니다. 하늘에는 헬리콥터가, 땅에서는 로봇가 동시에 탐사 활동을 벌이면서 인류의 화성 정복을 한층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 숙소인 극동 연방대학에 도착을 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관련 속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